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신박사의 추석 이후 장에 대한 어떤 전망 전략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집에 복귀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그 해외 시장에 대한 어떤 동향들도 좀 파악하긴 했지만 도착해서 이제 더 심도 있게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오늘 좀 저녁 늦게 와가지고 좀 자료들을 좀 검토하면서 영상을 좀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늦은 시간 혹은 이제 오전에 다들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좀 마음인데요. 어쨌든 또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시장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 정리해보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바로 내일 아침에 저도 이제 바로 시장에 참여하고 또 전략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뭐 이건 뭐 일이라 볼 수 없죠. 제가 뭐 어떤 일로서 주식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아예 제 천직, 거의 뭐 몸의 일부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전에 이걸 다 저도 전략을 완성 지어 놓고 이제 잠을 자는 게 당연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이제 전략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이제 확정 지어야겠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리고 셀트론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도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보면서 사실 뭐 시장이 조금 약세로 시작하겠죠. 내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뭐 하지만 뭐 셀트론 그룹주 같은 경우는 강하게 시작해서 조금 밀렸다가 다시 또 상승세로 돌아서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이제 정식 허가를 받는 핵심 이슈가 나왔고 또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 이제 진단 키트를 대량 공급하는 내용이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칵테일 이제 치료제로 이제 쓰일 CDP-63이 유럽에 임상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덧붙여지면서 사실상 셀트론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으로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헝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면서 이제 약세로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권 증시 연휴 기간 동안 동향 좀 볼게요. 일단은 나스닥부터 먼저 보죠. 뭐 전 세계 증시에 이제 바로 밑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홍콩 증시 폭락했죠. 헝다 사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9월 20일 날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3%까지 밀리다가 마이너스 20%로 마감됐고요. 다음날은 이제 약간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0일선을 깨버리고 나서 그걸 강하게 좀 돌파시키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정한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장 개장했는데 일단은 좀 음봉 형태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우 증시도 여기 이제 120일선을 깨트리면서 조금 이제 조정의 어떤 명분이 되면서 조정의 어떤 기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좋지는 않죠. 당연히 좋지 않고 헝다 사태 자체가 시장 리스크로서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에 작동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조금 영향을 현재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고 진행형이죠. 중국이 이제 헝다 그룹에 대해서 부채 그리고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산될 수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가 여전히 이제 시장에 상존해 있죠. 그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강한 반등을 내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FMC 회의가 또 겹쳐 있다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조금
리스키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붕괴시키는 흐름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작년 뭐 코로나 사태와 같은 뭐 정말 큰 어떤 리스크가 발동돼서 위기라는 어떤 표현을 할 정도,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어떤 이 사태, 조정의 어떤 구간 자체가 저는 어떤 현금 보유자에게는 이제 기여가 될 것이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전략을 변경시킬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뭐랄까, 제2의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비유해서 많이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몰입돼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번을 좀 기회로서 좀 저는 삼을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회로서 삼는다는 거는 이후에 강할 수 있는 업종을 저가 매수하는 그 포인트로 삼는 거지, 막 주구장창 좋았는데 조정받는 거를 저가 매수라고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건설 음식료가 이것 때문에 막 밑으로 뭐 내리꽂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어떤 전략으로, 저가의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그런 어떤 스탠스죠. 그래서 이 사태는 시장에 리스크를 주고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영향일 것이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을 붕괴하면서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여기 보시면 작년 어떻게 보면 11월부터 해가지고 S&P 지수는 60일선을 하루 정도 깨고 금방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려앉아 버렸죠. 그리고 지금 3일째 내려앉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과거보다 지금 상승의 힘이 약화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작년과 같이 막 급반등, 혹은 이제 막 강력한 파동으로 다시 나아간다는 부분보다는,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조정의 어떤 구간이 길어진다든지, 여기서 뭐 고점 권역을 만든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뭐 항공,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뭐 작년에 좋았던 뭐 빵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비슷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지수는 뭐 다시 또 올라서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번 중국 헝다 사태는 뭐 사실 일시적인 어떤 충격을 주는 그 정도의 어떤 조정의 빌미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증시도 다시 또 올라서는 흐름이고, 유로스톡스도 다시 또 음봉을 다시 돌리는 그런 흐름 되고 있죠. 역시나 이제 근원지 상해 증시 보도록 하죠. 홍콩 증시가 3% 그날 당일날 빠지고, 일단은 다음 날은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됐죠. 근데 일단은 휴장이니까 아직도 추후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해 증시 뭐 그렇게까지 이제 반응을 세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마이너스 1.4%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그렇게 좀 시장 리스크적인 어떤 흐름이 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달 환율도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리스키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인가 아닌가를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신용 부도수합이라는 CDS 프리미엄인데요. 중국은 역시나 이제 이게 급등했죠. 하지만 이게 다른 국가로 좀 전염은 좀 되진 않을 것이다는, 그게 좀 관측이 큰데, 미국이나 한국이 뭐 그렇게 과도하게 리스크가 같이 전염되고 파장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좀 되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오전에도 이제 코멘트를 좀 멤버십 분들에게 드렸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도로에 있다 보니까 텍스트로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 역시 야 이거 뭔가 큰 건가 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우리 연휴 기간 홍콩, 미국, 유럽 등의 증시는 중국 2위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의 파산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우려로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연휴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여튼 주식은 대응의 예술이죠. 그리고 이 또한 분석해보고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것보다는 이런 사태를 다 분석하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될까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늘어나고 이제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게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 하나하나를 이제 보면요.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서프라임 사태 같은 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보이는 그런 언론들이 좀 많았고 제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 금요일이죠. 제가 마감 영상에서 헝다 리스크를 좀 다뤄드렸는데 시장이 요걸 가지고서 하락 명분을 가질 리스크로 삼아서 좀 약세, 조정의 명분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연휴 기간 동안 이게 좀 많이 불거졌죠. 제 의견은요. 헝다 이슈 자체는 글로벌 시장 전체에 일시적인 어떤 약세 조정 국면을 만들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딱 매듭됐다든지 막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조정의 어떤 진행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시적으로 생각을 한다. 제2의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을 걸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이제 주식 투자 전략상 현 시점에서 크게 전략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죠. 헝다 이슈로 인해서 지수가 급락을 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혹은 바이오 저평가 구간의 종목들이 같이 급락을 한다면 저는 홀딩 내지는 현금 비중이 있다면 저가의 추가 매수를 단행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왜 헝다가 이제 문제가 커지고 혹여라도 파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미 헝다 리스크가요.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 주가에 이제 나타나는데 헝다 그룹의 주가가 연초 대비 8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가요.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헝다 그룹의 주가 흐름입니다.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태가 시장에서 막 불거지고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주가가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기간이 길어지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이거는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여기 주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디폴트가 났다 하면 여기서 급락하겠죠. 급락하면 이제 이미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고 혹여라도 이제 이게 다른 어떤 부동산 업체들이라든지 건설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염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우려가 더 불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리스크, 이 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는 거의 이제 끝 마무리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실물에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끝 마무리 단계일 것이다. 주가가 이미 이제 그걸 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헝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지금 69
홍콩 달러잖아요. 지금 2.9예요. 반영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미 시장은 이걸 반영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이번에 뉴스나 언론에 이제 보도가 본격되면서 그 위기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막바지 이제 반영되고 알아채는 단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건 좀 일시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할 거라는 거죠,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의 마무리 국면이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금융권의 부동산 부실 채권에 대한 경고는 이제 수년간 있어 왔고, 중국 정부도 이제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뭐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는 어떤 방도를 세워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그 디레버리징 구간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사태일 것이라고 보고요. 뭐 부동산은 뭐 엄청난 과열이 이뤄지면 폐해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뭐 각국 정부도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자체적으로 이제 끝까지 버블이 돼서 터지는 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건설 부동산의 어떤 뭐랄까 경기가 GDP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10%좀 넘는 수준, 10% 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GDP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버블로 가서 꺼지는 거를 분명히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부채 규모가 큰 업체를 시작으로 이제 유동성 문제가 터지게 돼 있고, 헝다 같은 기업이 줄줄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동안 뭐 은행권도 뭐 어느 정도 부실 여신을 뭐 분리하는 작업, 대선 충당금 쌓아두는 어떤 그런 최악의 어떤 상황들을 대비해 놨을 걸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은행들이 다 이제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채권에 대해서 이제 뭐 연장시켜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조치들을 중국 정부가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그 타이밍상, 그리고 이제 뭔가 좀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파급을 지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 약간 놔보면서 어떤 뭐 최종 대부자의 어떤 역할은 분명히 할게 될 거를 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나락으로 가는 상황으로 놔두진 않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파산되도록 놔둔다든지 디폴트가 실제로 돼가지고 뭐 다른 건설사나 부동산 회사들에 대해서 연쇄적인 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킨다면 분명 시장 충격은 지금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만 역시나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면 V자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서프라임 사태 같은 금융위기 같은 거는 중국의 사태로 이제 발생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에요. 미국의 어떤 그런 사태와 중국에서의 어떤 사태는, 그런 위기는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비율을 들어서 제2의 뭐 사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시장에 이제 이번 충격이 있게 되면 저는 급락 뒤 급등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 상당히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제 추석 이후에 좋아질 걸로 생각했던 그런 업종이 대표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더욱 이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것은요, 위기라고 한참 불리던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1년 넘게 반영하고 있던 그 사안입니다. 진짜 위기는요, 뭐 작년 코로나처럼 위기라고 뭐 부를 틈도 없이 시장에 폭풍처럼 다가오고 멘붕 상태를 만들어 버리죠. 매년 연속해서
시장에 최악의 위기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였는데 올해 또 막 엄청난 뭐 그 위기다 이런 사태는 없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군중의 뇌회로는 위기를 망각할 때쯤 인식 못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번 황사 사태도요, 시장의 어떤 일시적인 조정, 충격으로 저는 마무리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각 증권사 의견들 한번 좀 들어볼게요.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의견인데, 리포트 중에 이제 의견만 발췌했습니다.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서 중국 헝다 이제 디폴트 가능성과 미국 정부 부채 및 예산안 이슈는 모두 한국 증시의 하방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주식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만약 헝다 기업의 디폴트가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최근 공동부유를 천명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및 디폴트의 경우 과거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었을 당시 변동성은 마지막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해소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추석 연휴 동안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이제 올라왔죠. 그러나 이제 한국과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나 이제 이머징 마켓 인덱스 스프레드가 크게 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오프 심리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증시의 방향은 결국 경제지표 방향이 결정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미국 소비지표, 9월의 FMC 결과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큰 어떤 위기까지는 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중국 쪽 담당하시는 이제 연구원님이시죠. 그래서 이분 자료는 이제 제가 주기적으로 보는데 길게 이렇게 좀 의견을 내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중국 금융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은행권 전형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적절한 시점에 필수적이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죠. 정부 곧 이제 금융당국인데요. 결국 중국은. 어쨌든 뭐 2008년도 리먼 사태와는 좀 차별화된다. 뭐 그렇게까지 되진 그런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헝다그룹의 이제 은행권 대출이라든지 뭐 자산관리 이제 상품이라든지 그림자 금융 이제 매입팀 관련 노출도와 리스크 편차가 커서 이제 디폴트가 발생하면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크다. 그러니까 디폴트 되면 사실 이 충격은 지금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건. 이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중국 정부가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 사태가 벌어지면 조금 충격 파동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리먼 사태까지 가는 그런 것과는 아니다. 이 정도가 좀 이 연구원님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증권사의 이제 전략 담당하시는 연구원님 자료도 같이 한번 볼게요. 헝다 그룹의 이제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일단은 뭐 이 헝다 그룹 디폴트 위험이 글로벌 주시장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달러 표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채권 가격 지수는 연중 고점 대비 16%나 하락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ETF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아직은 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향후 자금 유출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헝다그룹 문제를 기존 중국 정부의 내부적인 부동산 규제의 하나의 결과로만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글로벌로 쫙 퍼져가지고 막 정말 큰 리스크로 발동되기보다는 지금 유출입 부분이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게 엄청난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글로벌 리스크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면 이미 이제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크게 발생돼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내부적 문제의 어떤 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뭐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감독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로 좀 인식하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표한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신용 이제 부도 수업이라든지 이 자금의 유출 부분에서 크게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홍다 사태에 대해서는 뭐랄까 좀 제한적인 리스크 아니겠는가? 예, 요 정도 좀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섹터에 대한 어떤 뷰는 일단 중국 부동산 섹터와 주가 연관성이 높은 국내 업종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기계, 조선, 뭐 건설 이런 산업재 섹터 주가 하락률이 이제 뭐 중국 쪽에서는 좀 크니까 뭐 이런 것 좀 연관된 게 좀 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하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좀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이제 가계 소비 심리 악화로 좀 이어질 경우에는 뭐 국내 호텔 레저라든지 면세라든지 화장품, 의류, 중국에 좀 인기를 끌던 그런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의견을 내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 저런다고 국내 건설업종이 좀 타격을 받는 건 저는 좀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빠지면 저는 국내 건설업종,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했던 그런 쪽에 대해서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위드 코로나는 역시나 강력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저는 갖고서 내일 장을 맞이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표한 것 중에서 이제 그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인터넷 게임 같은 업종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방어주 역할을 좀 해줄 걸로 판단한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내 성장주 중에서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뭐 네이버 갖고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지금 1년 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 조정 내지는 많이 빠진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쪽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바닥 기는 건데 이것 때문에 더 빠지면 저는 뭐 굉장히 큰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요 바이오 쪽 기회라고 좀 생각하고, 그런 건 좀 의견이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셀트리온 내용인데요. 내일 장세가 좀 약세라도 제가 볼 땐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잠깐 약세로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반기 모멘텀이 워낙 지금 강력하게 불고 있어서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슈죠. 미국 정부가 그 에보트는 그 진단키트로 뭐 엄청난 기업이지 않습니까? 종합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면서 시총도 뭐 200조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엄청난 기업인데, 이 기업과 셀트리온이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구매해가요. 신속 이제 항원 진단 키트.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고, 그 규모가 이제 작지가 않다는 게 또 엄청 큽니다. 그래서 휴마시스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내일 뭐 휴마시스는 바로 점상한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규모가 이렇습니다. 제가 뉴스 번역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 셀트리온과 에보트로부터 신속 진단키트 구매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예방접종 시험 계획의 일환으로 요양원과 다른 이제 고위험자에게 배송될 것이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셀트리온과의 계약의 최대 6억 2,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0억입니다. 엄청 큰 규모예요. 네. 저는 이거 보고 740억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숫자 보니까 이게 규모가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에버트가 이제 그보다 작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엄청난 계약을 따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요거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열려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미국은 그 모든 대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받거나 주간
위클리로 이제 테스트 내역을 제출하도록 이제 의무화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0억 달러 규모 신속 이제 테스트 진단 키트를 이제 구입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기업들 카이델타라든지 뭐 오라시오 테크놀로지스 뭐 인트리버 같은 이제 유통사 이런 걸 포함해서 뭐 다른 제조사들로부터도 이제 진단 키트를 구입하기로 이제 합의했다고 하는데 셀트론과 규모를 굉장히 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향후 지속적인 어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수주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델타 변종의 출현, 학교들이 이제 리오픈하고 미국 연방 직원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받거나 매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이런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인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셀트론에게 굉장히 큰 호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바로 실적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약세도 셀트론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내용이 지금 칵테일 요법이죠. 결국 지금 현재 CTP59 그 레키로나가 뭐 변이에도 이제 좋은 효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더욱 변이 바이러스에 더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이는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CTP63을 이제 또 칵테일 요법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임상 1상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진 호재가 터지면서 내일 셀트론 그룹주는 시장 대비 분명 강한 어떤 흐름 기조의 모습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헝다 리스크 그리고 셀트론 관련된 호재 내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번 리스크 너무 쫄지 마십시오. 사실 이미 위기라고 부르던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해오고 있던 사안이었고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 지금의 어떤 전략을 저는 고수하는 방향 그리고 더 강력하게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서 활용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 저는 결정하고 내일 장을 이제 맞이할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이런 전략을 강요하는 건 아니죠. 이제 제 어떤 생각들, 논리 어떤 흐름들, 결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공유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혹여라도 이제 시장이 그런 나의 판단과 실행에 반대되는 어떤 흐름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이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스스로에게.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될 대로 되겠지 하는 식이라든지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하는 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동적인 어떤 이제 대응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런 어떤 대응에 대한 전략들을 항상 세워나가면서 그에 대한 어떤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기준을 보다 더 다듬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큰 어떤 성공 투자로 나아가는 밑거름이자 고수 투자자 그리고 정말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휴일 이제 마치고 또 다들 직장에 복귀하시고 일과에 또 복귀하실 때 또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시장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내일 바로 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는 흐름 속에서 또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밤 늦은 시간인데요. 좋은 밤 편안한 밤 마무리 되시고 내일 또 다이내믹한 시장과 함께 또 뭐랄까 건설적인 이야기들 나누는 그런 시간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 신박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